이걸 대비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 극한호우 때문에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나름의 대비를 했지만 무용지물. 어제 모래주머니 다 쌓아놨는데도 똑같이 침수당해가지고 좀 두 번째, 이번에는 좀 멘탈이 너무 많이 나가네요. 극한호우로 수십 톤 넘는 암벽이 한 카페로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쏟아져 내린 암벽으로 인해 건물은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창틀도 뒤틀렸습니다. 또 건물 곳곳에는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소 5개월 정도는 영업을 못할 것 같아요. 소비 쿠폰 나와서 오픈발 받았을 때 매출이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 보니까. 여기에다 어제 하룻밤에만 광주 시내에 317차례의 낙뢰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은 침수와 벼락공포까지 함께 견뎌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폭우로 보름 만에 또다시 물에 잠긴 지역이 있습니다. 성남 주민들은 명백한 인재라며 지자체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길에 빗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더니 금세 주택가 상점은 물에 잠겼고 주민들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옵니다. 대피만 막 시키고 이게 참 밤은 되고 정말로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노인네들이 많이 살잖아요. 보름 전 극한호우로 물에 잠겼던 신안동 일대는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보름 전 침수 피해를 입었던 차량 서비스 센터는 또 침수되면서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3주 영업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 침수를 또 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인해서 저희가 영업을 또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계속되는 침수에 강주시는 23m 관로와 12m 관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정체가 원인이라며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는데 주민들 말은 달랐습니다. 광주시가 2년 전 인근 서방천에 설치한 홍수 방화벽과 북구청에서 신안교에 설치한 악취 차단막이 물길을 막아 계속 침수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차단막 때문에 저희가 침수가 더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차단막에 대한 인재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특히 주민들이 보름 전 침수 뒤 방화벽과 차단막을 당장 철거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철거를 요청했는데 바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바로 조치를 취해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결국 수해대책위원회를 꾸린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인재로 보고 광주시와 북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보름 전 극한호우 당시 대피 명령이 늦어지는 가운데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죠. 경남 산청에도 역시 어제 많은 비가 왔는데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신동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경남 산청군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건 5시쯤. 시간당 2.4mm의 약한 비였지만 오후 5시 3분쯤 곧바로 산사태 위험 지역의 모든 읍면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아주 강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하니까 좀 자제하고. 대피소는 산불과 산사태 피해 주민에다 이번 호우 대피자들까지 모이면서 사람들로 금세 가득 찼습니다. 지금 한 3, 40명 정도 인원이 있는데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보름 전 극한호우에 뒤늦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산청구는 이번에 달랐습니다. 당시 산사태 경보를 내린 뒤 1시간 뒤 전 국민 대피령을 내렸지만 이번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선제 대응을 한 겁니다. 경남 지역 주민들도 대피 명령에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합천군 용주면 장전마을 주민들은 안전지대로 대피하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을 회관으로 피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재난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안 피할 수가 없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내려왔어요. 경남에선 1813세대 2559명이 대피했습니다. 경남 산청군 178mm, 합천군 246mm, 의령군 209.5mm 등 많은 비가 쏟아졌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자, 그럼 MBC에 들어온 제보 영상을 사회팀 송서영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시청자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영상들이죠?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전남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졌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네. 특히 무안과 한평 지역 시청자들이 제보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보겠습니다. 어젯밤 시간당 80mm의 비가 쏟아진 이 전남 한평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이 성인 여성 허리 높이까지 빗물이 차올라 있습니다. 이 여성이 간 곳은 한 요양원이었는데요. 내부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1층에 위치한 병실 보시면요, 환자 침대까지 흙탕물이 올라와 있고요. 대피하지 못한 채로 누워 계시는 어르신도 보입니다. 요양원 직원과 주민들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던 어르신들을 업고 2층과 3층으로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어젯밤 2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시간당 140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던 전남 무안 지역 제보 영상입니다. 튜브를 든 구급대원들이 한 상가로 향하고 있죠. 식당이 침수됐는데 안에 있던 직원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긴급 구조에 나선 모습입니다. 튜브를 들고 구조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어서 무안의 한 아파트 단지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안쪽 보이실 텐데요. 이미 흙탕물이 들어차 있는 상태죠. 주민들이 모래주머니를 쌓아 올려서 차량 침수 피해를 줄여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또 이번에는 전남 구례의 한 오리 농가인데요. 배수로 용량을 훨씬 넘는 비가 내리면서 많은 오리들이 폐사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오리들도 이렇게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 쓴 모습입니다. 자, 그렇군요. 보름 만에 다시 또 극한호우가 내린 지역 영상들도 준비가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광주입니다. 지난달 침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순하가 다시 광주를 휩쓸었습니다.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영상 보시면요. 도로 전체가 물에 잠겨서 강처럼 보일 정도인데요. 여기가 원래는 왕복 7차선 도로입니다. 네, 비상등을 켠 승용차 창문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있습니다. 또 광주 북구의 한 8차선 도로도 근처 하천이 범람하면서 통째로 잠겼는데요. 온통 물바다가 되면서 교량 표지석 위로 급히 몸을 피한 주민도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또 영남 지역 중심으로 또다시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네. 아직 폭우가 끝난 게 아닌 만큼 기상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송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보름 만에 같은 지역을 다시 강타한 이번 폭우는 태풍에서 비롯된 나비 효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주 남부지방에 다시 한번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류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전남 무안공항엔 단 1시간 만에 14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1998년 전남 순천에서 기록된 시간당 최다 강수량이 145mm에 근접한 역대급 폭우입니다. 광주와 전남 곡성 등에서도 어제와 오늘 20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유난히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된 이유, 먼저 8호 태풍 꼬마이의 나비 효과입니다. 지난달 23일 발생한 꼬마이는 8일 만에 중국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뒤 서해상에 접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 해안 부근에 매우 작은 저기압이 형성됐고 많은 수증기가 유입됐습니다. 계속된 폭염과 높은 해수면 온도로 대기는 이미 막대한 수증기를 품고 있었는데 폭우의 연료인 더 많은 수증기가 추가로 공급된 겁니다. 게다가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남쪽에 지금 수증기 통로가 있는 거예요. 찬 공기가 이게 남하했고, 그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남쪽으로 지금 수축해 있는 상태에서 물길이 남쪽으로 나 있는 거죠. 모레 수요일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길고 폭이 좁은 띠 모양 구름대가 우리나라를 북쪽부터 남쪽까지 훑고 지나갑니다. 중부 중심으로는 강한 강수가 예상됩니다. 또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힘대결을 벌이면 띠 모양 구름대가 한자리에 머무르며 국지성 극한호우를 퍼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레 밤부터 그리피 아침까지 비구름대가 남부지방에 머무르며 정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다시 최대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연달아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며 산사태 우려 지역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아직 영장 재집행 시기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면서 이번에도 거부하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버틴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체포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은 오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면 물리력을 쓸 수 있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물리력을 포함하지 않고 어떻게 범죄자를 잡겠냐며 체포영장 집행에는 기본적으로 물리력이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물리력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형 집행법도 수용자가 힘 등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면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더워서 수의를 벗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검의 체포 과정을 비난한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문 특검보는 더위를 식히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누운 상태에서 완강하게 저항했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촬영이 이뤄졌던 것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체포 과정에서 위력으로 방해한다면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2017년 최순실 씨 강제 구인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6번 불응하다 구치소에서 체포됐는데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고 있고 우리는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 특검은 영장 기한 내 체포에 실패하면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당시 외교부와 법무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차현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순직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인호공 전 법무부 차관, 이재우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등 이 전 장관 출국 금지 해제에 관련된 인물들뿐만 아니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주 호주 대사 임명 관련 지휘 계통에 있던 대통령실 인사들도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영장엔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해외로 보낸 범인 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외교부 및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간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전격 발탁했습니다. 하지만 임명 3개월 전부터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결국 임명 발표 사흘 만에 출국 금지를 해제시켰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측은 호주 대사 임명 절차는 박 전 장관 임명 이전에 이미 진행됐고 법무부는 공수처의 출국금지 연장 요청도 받아들였다며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도피 의혹 전반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대사 임명부터 출국금지 해제까지 모든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건 방산 수출 때문이었고 출국 금지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이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하지만 순직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월 공수처가 국방부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착수한 직후 외교부는 호주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사전 동의, 즉 아그레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사 임명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사실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부실 검증 의혹도 특검은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행렬 당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인호공 당시 법무부 차관도 압수수색했는데 모두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과정에서 인사검증에 관여한 책임자들입니다. 출국금지 해제 과정도 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4일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반대하는데도 나흘 뒤 출국금지를 풀어줬고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 대사로 출국했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차관과 이재유 출입국 본부장을 압수수색했는데 윤 전 대통령을 범인 도피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만 남겨둔 특검은 모레 김건희 여사의 첫 출석을 앞두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발언, 김영선 좀 해줘라의 당사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출석 전 특검이 사건 만들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면서 공천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것이 죄냐고 물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적절하게 했다. 그때 당시에는 저 말고는 그게 공천받을 만한 사람이 적절치 않았다. 특검은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해당 여론조사는 명시 등이 일방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도 최근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의원을 공천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의혹의 최초 제보자 강혜경 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까지 줄줄이 소환한 특검은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르면 내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전망입니다. 모레 김 여사 조사를 앞두고는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 내외부 보안 강화 등 채비에 나섰습니다. 특검 측은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도 포토라인을 지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상 녹화와 심야 조사 역시 최대한 김 여사 동의를 받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내란 특검은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일단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지만 외환 의혹과 관련해선 핵심 인물인데요. 특검은 노상원 수첩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노 씨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내란 특검팀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3의 인물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입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특정 중요 시점마다 통화한 번호를 포착했는데 사용한 휴대전화가 대포폰이라 명의자 조회가 어렵다고 보고 노 전 사령관을 직접 불러 통화 대상자가 누군지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70쪽에 달하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정치인과 언론인 등 반대 세력 500여 명을 1차로 수거하고 수거 A급 처리 방안으로 연평도로 이송 중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 등 사살을 의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실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의 수첩 관련 내용은 기소 대상에서 일단 제외돼 특검이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계속해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계엄 전날 공관에서 회동하며 마지막까지 계엄 문건을 상의했다는 정황도 포착했지만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는지 등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NLL에서 북의 도발을 유도라는 문구 등 계엄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NLL에서 아파치 헬기 위협 비행 등 외환 의혹 수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검찰과 경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왔는데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오늘 조사에 대해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기보다는 노 전 사령관과 라포르, 즉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확장성이 있는 사건이 필요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전에 먼저 서둘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어긋난 명령만을 따라 국민을 위협했던 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일단 방첩사의 권한을 줄여 해체 수준의 개편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복종만이 절대적 가치였던 군인들에게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하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군은 12.3 비상계엄의 도구였습니다. 특전사와 수방사는 국회 봉쇄에, 간첩을 잡아야 할 방첩사는 아예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습니다. 국민을 지키라고 쥐어준 무기가 국민을 겨눴습니다. 이제 건장한 계엄군들이 이걸 밀치고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화가 꽤 오래 전에 진행이 됐는데 이거 예상치 못한,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다. 꿈인가? 국군 방첩사령부, 12.12 군사 반란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사조직이 된 보안사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사건 이후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계엄 준비 문건 의혹까지 더해지며 안보지원사령부로 역할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권한을 되살려 다시 방첩사를 권력의 편에 서게 했습니다.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방첩사가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권한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변변치 않아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방첩사의 수사권과 보안 조사권을 박탈하고 본연의 업무인 방첩 기능만을 남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세평을 수집해 군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신원조사 기능도 없애기로 가닥을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편으로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군을 정치 군인으로 전락시키고 비민주적인 권력을 누리는 행태를 전문성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을 넘어 12.3 비상계엄처럼 위법한 명령은 아예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항명의 부담을 무릅쓰고 이걸 거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불법적인 명령, 반헌법적인 명령 이런 것이라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거거든요. 군인 복무기본법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육군은 복종의 최우선 대상을 헌법에 두고 헌법을 위반하는 자들에게 충성하면서 헌법에 충성할 수는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선 K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이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세영 기자, 지금도 필리버스터 진행 중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후 4시쯤부터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4시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첫 번째 순서인 방송 앵커 출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발언 중입니다. 국회는 방송 3법 가운데 KBS의 이사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는데요. 신 의원은 방송법에 포함된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비판하면서 언론 개혁이 아닌 민주당 방송 만들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은 내 주관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보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편성위원회에서 야 이거 뭐 다 간섭하게 돼 있네? 정말 안 됩니다. 서운합니다.
신동욱 의원의 주장에 본회의장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국민을 위한 방송이다. 낙하산 사장 안 좋아한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후 24시간 동안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일 오후 4시쯤 표결이 진행되면 방송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방송법 말고도요, 여야 입장이 갈리는 쟁점 법안들,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가령 주식시장에서 기대가 지금 높은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처리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내일이면 임시국회가 끝나는데 이런 쟁점 법안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7월 임시국회는 내일 마무리가 됩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한 번에 한 개 법안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2개의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4개의 쟁점 법안들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야 모두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모레인 6일부터 소집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여름 휴가 일정을 감안해 21일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법안이 4개니까요. 국민의힘이 이 법안들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을 때 4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8월 25일쯤 쟁점 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완료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식시장을 뒤흔들었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새로 바뀐 정책위 의장에게 즉시 대안 마련을 지시하며 기존안 강행에 제동을 걸고 의원들 입단속에도 나섰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국회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나흘 만에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기존 50억에서 10억 원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낮아지면 연말에 세금을 회피하려 매물을 쏟아낼 것이고 결국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개편안을 주도했던 민주당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이 재원 마련도 중요하다. 과거에도 주가 변동이 거의 없었다며 강행 의지를 재차 밝히자 주말 사이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여당인 이소영 의원조차 세제 개편안에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맞서자 민주당 안에서도 논란이 커졌습니다.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이나 우리 개미 투자자들